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신산업 유치팀의 김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트라에 다니면서 미국, 그다음에 대만, 중국을 근무했고요. 직전에 이제 북경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베이징 IT 지원 센터도 운영했고, 또 뭐 IT 분야라든지 이런 중국 본부에 있으면서 중국 관련된 좀 리서치나 이런 걸 좀 하게 돼가지고 아마 오늘 그 세미나에 초대받은 것 같고요. 뭐 조금 내용은 많이 준비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 개방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변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동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진출 전략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중국에 한 4년 있었지만 중국 지도를 좀 입체적인 지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지형이 반영된 입체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저는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중국이 어떤 경제 산업이 모두 어떤 연안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걸 입체 지도를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딱 보셔도 이제 맨 연안지대나 이렇게 평원 쪽이 이제 오른쪽 연해 지방에 몰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서쪽으로 가면 이제 황토 고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장 위구르라든지 아주 뭐 티벳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연안 내륙 중서부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또한 중간에 보시면 황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황하를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이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 황하 이북은 좀 진취적인 반면에 조금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반면에 황하 이남 쪽은 이제 조금 온순하면서도 좀 꼼꼼하고 뭐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중국 그 입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4년 있다가 이걸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일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이게 이제 개혁 개방 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개혁 개방 전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1978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무조건 그 문화 대혁명 같은 어떤 아주 교조적인 그런 정치 체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쪽을 이제 좀 그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좌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78년에 이제 드디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이제 또 뭐 경기 확장 정책과 이제 조정 정책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변화에 따른 충격이 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너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고 2010년대부터 근본적으로 양적 성장만 과거에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질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저부가 가치 제조업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차츰 이제 내보내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이제 전환하고 이런 그 내수 소비 이런 걸 확장하고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1980년대 말에 북경 사진인데요. 여기 버스가 이제 식빵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식빵차라고 불리는데요. 거의 뭐 자가용이 없죠. 80년대 말만 해도 뭐 개혁 개방을 이제 78년에 했지만 거의 한 10년 동안은 이제 산업이라는 게 거의 들어서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경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많이 변했는데 체제적으로는 많이 변했냐?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그 중국의 어떤 유니크한 그 어떤 국가적인 특성, 체제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향후에 이제 중국이 2050년 경우에 이제 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이제 제조업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전무후무한 어떤 그 경제 형태가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뭐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이제 세계 2위 규모고, 외환 보유고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이제 2016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 관리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해외 투자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안 했었고요. 중국으로 유입되는 이제 해외 투자도 계속 많습니다. 작년에 미중 분쟁이 있었지만 중국으로 유입되는 그 해외 직접 투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 뭐 당연히 1위에 있고요. 중국 아까 연안지대 경제권은 이제 세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한 곳, 그다음에 이제 장강 삼각주가 이제 상해 중심으로 한 곳이고, 그다음에 주강 삼각주가 이제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곳인데요. 이 세 개 권역이 각각 보면은 어떤 선진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GDP랑 맞먹는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경제 중심이 세 개 권역에 많이 대부분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느냐? 5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경제 특구를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전에 먼저 경제 특구를 조성해서 외국 자금을 유치하는 게 이제 많이 주요했고요. 그다음 화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전에 체제로서는 도저히 어떤 그 글로벌 경제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만이라든지 뭐 동남아의 화교들을 다 유치해가지고 그 화교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교가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화교라든지 뭐 첨단 분야의 화교들이 중국과 이제 미국이나 해외를 그 연결하는 분야만 바뀌었다 뿐이지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화교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요. 생산 인구는 이제 계속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뭐 1자녀만 낳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촌 같은 데서는 뭐 3자녀, 4자녀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산 인구라는 거는 이제 중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온 농민공인데요. 약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들이 충분히 생산 인구를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축률이 급증한 거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이제 복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민간 투자로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이제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현재 생산 캐파로 볼 때 그 수출과 내수를 합친 거에 2배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이제 심각해서 공급 그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질적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O2O 이걸 통해서 기존의 그 인력 리소스라든지 모든 리소스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이제 효율화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우한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만에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많이 갑자기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외지인이 그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치안과 교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 시티는 이제 치안과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유 경제 늘어나고 있고, 80후, 90후 소비자는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인데요. 도시 인구는 대부분 그래도 자녀가 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이제 뭐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구매력이 상당히 큰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 경제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변화를 보면은요. 일단은 인구 보너스, 노동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노동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이유는 농민공들이 이제 북경이나 대도시에 있지만
그 중국은 호적 이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호적을 이제 일선 도시나 이선 도시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 돈을 벌면은 다시 이제 자기 이제 농촌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고요. 근거지가 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춘절 때 되면은 그분들은 한 달 정도 갔다가 한두 달 정도 갔다가 안 올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빈공들이 또 그 있던 고향의 어떤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보너스도 상실되고 있고 생산 비용은 인건비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 버블도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기고 투자에서 소비로 옮기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장 동력이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무엇을 그러면은 키워서 중국 경제를 중국 인민들을 먹여 살릴 건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면요. 일단 첫째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어떤 생산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아니면 인프라, 뭐 고속철도, 뭐 도로교통 뭐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만에 중국 고속철도나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깔 수 있는 인프라나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러면은 내수 소비로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내수 소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그러면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 마오타이주를 보시면 한 병에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제일 싼 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중국의 관공서에서 그 접대용으로만 하고 또 물량도 제한돼 있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마오타이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개인들이 다 마오타이주를 많이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인들의 어떤 구매력 증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사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 시장은 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한 25% 정도 증가하고 있죠.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리고 신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젊은 층들이 구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늘어나고 있고 여성 주도 소비. 중국은 남녀 평등이 문화 대혁명 시대에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남녀 평등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중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주도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그 소비는 명품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세계 사치품의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중국인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또 면세점에 보면은 요커들이 많이 물건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한번 한국 면세점에 그 중국 그 지점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드 때 면세점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면세점의 매출은 뭐 한 20% 정도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 요커가 이제 못 오니까 뭐 대리구매업자들이 많이 대리구매 통해서 물량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그 제품들 이런 거를 구매하는 수요들이 고정된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내수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첫째 이제 소비세 인하, 그다음에 해외 직구 특혜 철폐, 입국장 면세점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중국 그 요커들 해외에 이제 뭐 춘절만 되면은 뭐 몇백만 병 나가고 몇백만 원씩 나가고 이러는데 뭐 외화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소비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도 낮추고 뭐 입국장 면세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소비 다음으로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R&D 투입 예산을 늘리고 있고요. 창업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 제조업과 IT를 결합해 가지고 어떤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자유무역 시범구라는 거는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자유무역 시범구 안에서는 그 규제 같은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자유롭고 또 업종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이제 자유무역 시범구에서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외국계 병원 아니면 뭐 새로 시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뭐 이런 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 쪽의 자유무역 시범구에서는 외국 기업들 성공 사례가 많아서 그게 이제 네 군데로 이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럼 세부 정책으로 제조업 고도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조 2025 정책이 있죠. 근데 이건 잘 아시지만 뭐 10개 핵심 분야가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이제 늘리자 뭐 이런 거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미중 분쟁에서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이슈가 왜 되냐면은 2020년까지 40%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중국 부품을 40% 이상 해라. 2025년에는 70%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외국 기업이 이제 기술을 좀 공유하게끔 좀 장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미중 분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조업은 왜 그 저부가 가치인가요? 뭐 애플 아이폰 만들고 있지만 중국 대륙에서 조립 단가 쪽으로 이제 할당되는 부가가치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부가가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인건비 부담이 여기 보면은 2006년에 약 한 2만 유엔 정도 됐던 게 지금 2016년에 한 6만 유엔 가까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소비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늘려서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이런 것. 왜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인건비를 올라가는 거를 이제 방조하거나 하냐? 그러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90년대에 이제 그 장기 침체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그 장기 침체를 벗어난 이유가 내수 소비를 진작해서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더욱 그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팍스콘 회사가 처음에 이제 대만에서 나와가지고 뭐 선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인건비 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뭐 제일 싸다는 여기 귀주성 귀양시 뭐 이런 데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로 뭐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가요. 그리고 환경오염 쪽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을 많이 떼우니까 환경오염 쪽이 이제 중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면 제조 2025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자체 개발을 다 할 것이냐? 물론 화웨이 같이 뭐 자체 개발 다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더 많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 제일 피크였는데요. 해외 M&A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좀 한 9위 정도에 속할 정도로 많이 M&A가 됐죠. 근데 2016년 이때 이제 너무 심하게 많이 해가지고 업종이나 이런 게 제조 2025와 관련 없는 분야는 앞으로 그 해외 M&A를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가 뭐냐. 중국이 보시면 인터넷 유저가 7.5억 명,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그 모바일 쇼핑객들만 해서도 거의 한 4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시장 기반이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일 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 플러스를 그러면 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한전에 해당하는 그 중국 전망 이런 데서는 단말기 데이터를 통해서 주택 공시률도 파악하고요. 이를 이제 주택 가격이 있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북경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다가 등록해 놓고 이제 다른 데 일하거나 뭐 하는 거를 이 빅데이터 통해서 여기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근무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군데 정도 그 중국 스마트 시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 그 따질 것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를 급격하게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공유 경제와 플랫폼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서비스 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이런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 경제 보시면은 주로 그 금융 쪽, 그 자동차,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 경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그 중국의 어떤 약한 부분을 많이 그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공유 자전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그 버스 같은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중국 북경에서 그 시내버스 아침에 타려고 그러다가 한 40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걸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인프라가 그게 대중교통은 안 좋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 오토 플랫폼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잘 하고 있고요. 모바일 지불 거래 예. 제가 여기 사진을 해놨는데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이제 회사 앞에 아침 한 8시쯤인데 여기서 이제 전을 굽는 노점상인데요. QR 코드로 해가지고 아마 알리페이로 그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손님이 많이 몰리잖아요. 아침에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 QR 코드 모바일 페이먼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업 물론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중국 창업 정책이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5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뭐 중국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칭에도 한 가본 적이 있는데 충칭에도 창업 그 단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거기 뭐 이렇게 저팔계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분야의 큰 기업들도 나와 있어가지고 많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지방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전체로 투자가 몰려 있고요. 그 창업 플랫폼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신산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은 신산판이라는 어떤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는 이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이제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교 기술자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와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장소도 제공해주고 뭐 돈도 지원해주고 그런 그 교류가 많이 있고요. 중국과 미국 뭐 투자 교류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요. 기술 교류, 플랫폼 교류 뭐 이렇게 그 중국도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투자 교류 활성화돼 있고 인도, 호주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무역라든지 뭐 VAR 관련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예. 자 최근 경제 동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GDP가 이제 6.5%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지금 현재의 생산량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더 내려가면은 많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정자산 투자는 아주 급감하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소비 심리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리고 올해는 미중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뭐 급감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통해서 기업에 이제 뭐 좀 과도한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지금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 부채 비율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매각해서라도 부채 비율을 좀 조정하도록 그 기업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블랙스완 같이 이제 과거의 그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현재 뭐 2013년의 증시 위기나 이런 것 같이 예상 가능한데도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금융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두 가지 그 가장 그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내수 확대와 개혁 개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제조업 침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내수 확대 쪽은 고급 소비재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예측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2019년에 보시면은 향촌지능 공고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은 아니지만 이제 3선 도시, 4선 도시 쪽을 많이 도시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농민공들을 많이 흡수하려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그 작년 그 11월까지는 수출이 괜찮았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중국의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는 사실은 수출 쪽으로는 더 이상 활력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비 쪽으로 더 장려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시 기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실 기업들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1억 명 그 도시 흡수 이 부분이 이제 3선 도시, 4선 도시 쪽으로 농민공들을 많이 흡수하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본시장 투명 개방이죠.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이 51%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본시장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 조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직구 규제 완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에서 사지 말고 국내에서 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개인소득세 완화했고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보면은 웨이샹이라 그러죠. 위챗에서 개인끼리 물건을 파는 거. 그것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평가 내역 조작 금지.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웨이샹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올려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거를 조작해가지고 평가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홍보 입으로 띄우는 그런 거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하죠. 그래서 더 이상 더더욱 이제 개혁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환경에 관해서는 그 중국이 수준이 그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에 이제 그 토양 오염 때문에 어떤 학교에 그 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016년 정도부터 그래서 중국 생수 업계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 전반적인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인데요. 그 의료 분야, 특히 헬스케어 분야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많고 한국의 어떤 그 프로젝트 추진 경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유망 품목 쪽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수입되는 그 최근에 그 수입이 많이 증가한 품목과 또 이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해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품목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이게 꼭 이 상품들이 뭐 대박 난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용 진공 청소기는 이제 위생에 관한 관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미니 세탁기는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결혼 연령이 30대 초반 이후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만큼 이제 싱글족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도시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은 가구 판매가 이제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샴푸도 이제 원래는 잘 안 팔렸거든요. 그 탈모 방지 샴푸. 근데 중국 남자들도 이제 미용에 조금씩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모 방지 샴푸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스포츠 분야는 중국이 어떤 경제를 다시 이렇게 좀 그 내수를 진작하는 수단으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 헬스장 뭐 이런 헬스장이 요즘 뭐 굉장히 붐이고요. 그래서 스포츠 분야는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어락, 그 빈부격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 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특히 한국 제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아용 세정제 이런 부분, 왜냐하면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 같은 게 많이 팔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기기 뭐 이런 쪽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교육 뭐 이런 부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그 금년도 중국에서 원하시는 사업들 잘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시장, 특히 그 내수 시장, 소비 시장 뭐 이런 부분은 올해 오히려 뭐 작년보다 이렇게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자유화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